오늘 이제 첫 개강 시간은요.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을 쭉 먼저 강의하고 본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 이름부터 네, 제 이름은 신형철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마 기본서 지금 다 받으셨을 텐데 기본서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 3권으로 구성된 것은 시대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의 기원과 형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세시대, 고려시대까지, 그 다음에 2권 같은 경우에는 근세부터 근대 태동기, 요게 조선시대거든요. 그리고 3권이 근현대사, 이렇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펴보십시오. 1권. 1권을 딱 펴시면 맨 앞에 부록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핵심 테마 53. 그죠? 그 핵심 테마 50선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만 엮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약집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로 공부하실 때 그 핵심 테마 내용들을 옆에 보시고 그걸로 노트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나중에 자르셔도 돼요. 좀 삐뚤삐뚤하면 또 기분이 또 그러니까 칼로 나중에 자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부록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우리 역사 흐름표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잘라보세요. 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흐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건들의 연도들이 있습니다. 이 연도들은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도를 정리하는 표입니다. 근데 그 표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그 중간중간에 점선이 있죠. 그 점선을 접어보세요. 네. 잠깐 그러면 빌려주실래요? 이 점선을 이렇게 접으시면,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제일 앞 단원 우리 역사의 기원과 형성,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면 고대 우리 역사, 한 번 더 넘기면 중세 우리 역사,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셔서 다시 반대편으로 접으시면 이제 조선시대 근현대사 관련된 중요한 연도가 쭉 흐름대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딱 놔두시고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기획한 거예요. 잘했죠? 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최근 5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각 파트별 출제 비중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단원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출제됐던 단원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천천히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됩니다. 물론 강의는 기출 기준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단원이 총 8개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8개 단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맨 먼저 살펴드릴 겁니다. 거기 1번 한국사의 단원 구성과 기초 영어. 자, 지금부터 이제 한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1단원 명칭이 뭐예요? 우리 역사의 기원과 형성 이렇게 돼 있죠. 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단원으로서 크게 3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한국사의 바른 이해 해가지고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역사 이론 파트를 소개를 합니다. 역사 이론 파트. 역사의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사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사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과연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역사 이론 파트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원 2번째에서는 선사시대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용어부터 해석해 볼까요? 선사, 역사 이전의 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역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고 언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하는가? 구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구분 기준이 뭐냐면 바로 문자 사용의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리고 문자를 사용한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자 사용의 흔적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기철기 시대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되면서 문자 사용을 처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역사시대는 초기철기 시대부터인데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이 선사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선사시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신다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그러면 선사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기록된 역사서와 같은 문헌 자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죠? 바로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앞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철기 시대 유물과 유적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치러졌던 이제 국가직 국어 문제에서도 구석기 시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종성 동관진 유적을 제시하고 구석기 시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다음 3번째 파트는 국가의 형성. 자, 상식 테스트 하나.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고조선이죠. 그죠? 고조선 하면 맨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단군 신화 정도는 떠오르시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훨씬 지역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크게 2개의 왕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단군조선 시대, 하나는 위만조선 시대. 그래서 단군조선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위만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편 이 고조선이 멸망한 과정에서 한반도와 그 다음에 만주지방에서는 우리 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 페이지 4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여러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들을 보실까? 46페이지에 지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에서 먼저 백두산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서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강, 이게 압록강입니다. 그 다음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동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을 만주라고 표현해요. 만주. 그러면 만주 쪽 북쪽에 보시면 숭화강이라는 강 보이세요? 이 숭화강 요역의 평야지대에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는 첫 번째 부여를 보실 겁니다. 다음, 자, 앞으로 강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이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서해바다, 황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뭐라고 그랬죠? 압록강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발원지에 가까우면 상류라고 하고요.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을 하류라고 해요. 그러면 상류와 하류 그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중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압록강 중류 가까운 곳에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찾으셨어요? 이 졸본은 고구려가 처음 도읍을 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는 주몽인 거 아시죠? 그러면 혹시 고구려 2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유리왕입니다. 이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졸본과 국내성은 고구려 초기의 수도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압록강 중류에서 고구려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다음 한반도 동해바다 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함경도 지방에 뭐가 있었죠? 옥저. 그 다음 현재 강원도 지방에는 동해가 있었죠. 그러면 위치를 보시고 이 옥저하고 동해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소금 같은 것들도 많이 생산되겠죠. 특히 옥저가 있었던 곳은 지금도 북한의 곡창지대에 해당하는 함흥평야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도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다음 남쪽으로 내려와 보실래요? 현재 전라, 충청,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여기서는 마한. 다음 현재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진한.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변한. 이 마한, 진한, 변한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풍습과 제도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원의 단원 구성이에요. 근데 사실 일단원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문제, 많아봐야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죠? 다만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후에 고대국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왕조시대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단원 명칭이 무엇이에요? 고대 우리 역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고대라고 하는 국가는 어떤 시기인가? 자, 먼저 이 여러 나라 중에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부여 이런 나라들을 서서히 흡수해가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다음, 아까 마한이 있었죠. 이 마한에서 한강 유역의 터를 잡은 백제라고 하는 작은 국가가 3세기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마한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안 지역에서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라로 발전하면서 고대 국가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죠?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시대. 자, 그리고 아까 변한 지역이 있었죠. 이 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야 연맹체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맹체 국가와 고대 국가의 특징은 다르지만 삼국과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 가야사까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국 중에서 통일 국가를 이룩한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죠, 신라. 그래서 이후에는 통일 이후에 신라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영토상의 불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지도 보실래요? (91페이지) 보십시오. 그 9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곳이 대동강 유역입니다. 대동강은 현재 평양지방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해바다 쪽에 보시면 쑥 들어간 곳이 있죠. 그곳이 원산만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대동강부터 원산만 남쪽만을 통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북쪽, 바로 옛 고구려 땅은 어떻게 됐는가?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통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신라와 발해의 역사, 남북국의 역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고구려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백제와 신라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걸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특히 연도, 사건, 역사적인 흐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최소 3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5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렇죠? 빈출 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연도를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연습 한번 해볼래요? 이 신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했던 시기, 그게 935년입니다. 여러분들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경순왕. 이 경순왕 때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한 때가 935년입니다. 다음, 발해는 거란족에 의해서 926년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대국가라고 하는 시기는 1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를 고대국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세 번째 단원, 중세 우리 역사.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왕조 시대로 본다면 고려 시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고려를 건국한 인물이 누구예요? 왕건, 고려 태조죠. 이 궁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건이 918년도에 고려를 건국하게 돼요. 그리고요, 견훤의 후백제까지 멸망시키면서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최종적으로 멸망했던 시기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고려가 멸망했다는 것은 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조선이 건국된 시점이 1392년입니다. 그러면 1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14세기 말까지 5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왕조잖아요. 그러면 건국 초기의 모습이 멸망할 때의 모습과 같겠습니까? 아니겠죠.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고려시대는 크게 나누어서 두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고려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1170년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전의 고려를 고려 전기, 무신정변 이후의 고려를 고려 후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특히 이제 고려 후기에는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이 수립되고 있죠. 그리고 무신정권 시기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정권 때 몽골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했던 시기도 있었죠. 결국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원간섭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원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공민왕의 개혁정책.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실패를 하고 우왕, 창왕, 공양왕을 끝으로 고려가 멸망을 하죠. 자,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 각 단원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그 60페이지 한 장을 넘기시면 각 단원 시작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고대국가의 출제 경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딱딱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5개년 동안 출제 비중이 퍼센테이지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대국가는 16%니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러면 중세도 확인해 볼래요? 고려시대 163페이지 뒷장입니다. 여기서도 18%니까 최소 3문제, 그 다음에 4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단원 기본서를 보실 때 맨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단원의 출제 비중입니다. 자, 그러면 4단원. 4단원 명칭이 뭐예요? 근세의 우리 역사. 5단원은요? 근대 태동기의 우리 역사. 그죠? 이 근세와 근대 태동기를 묶어가지고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이 건국되었던 시기는 1392년이겠죠? 그럼 조선이 완전히 멸망했던 시기가 언제였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나중에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로 국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대한제국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시기는 일제 강점이 시작되었던 1910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럼 불과 100여 년 전에 황제가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왕이 있었던 봉건 국가였단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짧으니까 많은 역사적인 문헌이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풍습,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공부할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선을 큰 변화 속에서 확인해 본다면 첫 번째 변화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횟수로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거든요.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참전했던 동아시아 국제전쟁입니다.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도, 일본도, 그 다음에 중국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를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이 조선 전기를 시대 구분 용어로서 근세라고 표현합니다. 근세. 그리고 4단원에서 이 근세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근세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조선의 큰 분기점은 철종이 돌아가시고 고종이라는 왕이 12살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들어보셨죠?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던 시기가 1863년도부터거든요. 이 섭정이라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국내적으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대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른바 쇄국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쇄국 정책.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흥선대원군 섭정 시기부터를 근현대사 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사를 수험 과목으로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 흥선대원군의 섭정 이전까지를 조선 후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걸 시대 구분 용어로서 근대의 태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를 묶어서 보통 조선시대라고 표현해요. 자, 다음 흥선대원군의 섭정은 1873년도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이제 폐쇄적이었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문호 개방 이후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영국과도, 러시아도, 그 다음에 프랑스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급격한 개화 정책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지키자라고 하는 위정척사운동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동학농민운동, 두 차례 걸친 갑오개혁, 을미개혁, 독립협회 활동, 대한제국의 선포, 이런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사적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구분해 가지고 근대사 개항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개항기라고 하는 것은 항구가 열리다, 즉 문호를 개방했던 시기. 그러나 문호 개방의 결과는 식민지로의 전락, 여기까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근현대사의 시작,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요, 이 근세하고 근대 태동기가 얼마만큼 출제가 되는가? 자, 근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는 두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체로 본다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대사, 이 시점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합쳐서 네 문제, 근대사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1910년도에 강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게 몇 년이에요? 1945년입니다. 이 만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를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이건 제7단원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일제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1910년대 무당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통치 정책과 같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식민정책을 추진하였고, 더불어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 증식계획, 그리고 국가 총동원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인적 수탈, 물적 수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정책에 맞서서 국내와 국외에서는 끊임없는 한일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는 키워드를 두 가지를 체크해 본다면, 첫 번째, 일제의 식민 정책, 그리고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일운동,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두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죠.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물이긴 한데,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과 영국, 소련 등이 일본의 승리에서 얻어진 결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때문에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8선이라는 게 그어지고요. 38선은 일시적이었으나 결국 1948년 분단국가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분단국가는 1950년 6.25 전쟁을 거치게 되죠. 한편 6.25 전쟁은 남과 북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각각 별도의 정부로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여전히,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박정희 등의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재에 저항하는 4.19 혁명, 유신 반대운동,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끊임없는 민주화운동이 계속됐었죠. 그래서 현재 민주사회의 원형을 만듭니다. 사실 북한의 역사는 거의 출제되질 않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독재와 관련된 개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원인, 과정,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현재 여러분들은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분단은 결국 지양돼야 될 거고, 향후에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으로 귀결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적 이주라 속에서, 경제적 차이 속에서 남북한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해왔고,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으로 현대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7.4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흥선정군의 섭정 시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고,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사에서 두세 문제, 일제강점기에서 두 문제 내외, 현대사도 두 문제 내외. 그래서 비중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조선시대까지가 대개 12문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가 8문제 내외가 출제가 돼요. 물론 정근대사가 13개, 근현대사가 7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조선시대까지가 60% 정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40% 정도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공부하실 단원들입니다. 내용 많죠? 그죠? 우리 70만 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모든 역사적 사실을 출제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붙고 떨어뜨리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되었던 것들이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일부러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엽적인 내용들을 출제를 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사실 한국사는요, 영어에 비해서는 훨씬 점수 따기가 쉽죠. 영어 공부하는 거 한 절반만 투자하더라도 95점, 10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투자를 잘 안 해요. 그죠? 한국사는 항상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정직한 과목이라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름이 정근모. 정근모? 네, 정근모 씨. 한국사는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은요? 암기 과목입니까? 맞습니다. 이해를 물론 전제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문은 닭외입니다. 닭외.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다만 그냥 막무가내로 외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닭외입니다. 두 번째 부탁.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은 약간 좀 쌍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존버입니다. 존버.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2쯤은 우리 상반기에서부터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몇몇 학생들은 오늘이 처음 공부하는 시점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공신놀이 학원이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합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당해년도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지만 1년이 지나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옆에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합격해서 나가면 마음에 심적 동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합격해서 나간 동료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공부 기간도 한 1년여 정도 충분히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 기간도 몇 달에 불과한데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무원 시험은 결국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버티는가, 그러면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주문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지금 보셨던 게 이제 단원의 구성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기초 용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처음 공부하신 분 다시 한번 손. 네. 그러면 이 5분. 네. 그러면 이분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정님. 그 백승훈 씨는 네. 강의는 처음입니까? 근데 왜 제가 익숙하죠? 알겠습니다. 그 김민정 씨는 그러면 기존에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름이 정근모. 네. 정근모님. 예전에 한번 들으면 알았는데 요즘은 좀 맛이 갔나 봐요. 제가. 그럼 정근모님은요? 처음? 그러면 우리 뒤에 학생은? 처음? 이름은요?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네? 처음. 이름은?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은? 김은정님? 네? 네, 윤정님. 어떠세요? 공부? 처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본 이론이니까 아주 기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저런 것부터 해.
여러분들도 저런 것부터 하셨거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진도 나가겠습니다. 참. 7월달, 8월달에는 그 강계획서 보셨겠지만 그 두 번째 권의 조선 정기 임진을 한 이전까지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에 근현대사까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가 있지 않나요? 이론 A, 이론 B 이렇게. 네. 분량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